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상민 전 장관. 출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말씀 적절치 않습니다. 곤란합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일정은 어땠나? 김용현 장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왜 기화폰으로 통화했나? 오전에만 97번, 특검의 질의에 증언 거부로 일관했고 급기야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까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오늘 한 법정에 섰습니다. 예, 오늘 빅3 증인 신문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오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증인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서 오늘 구인영장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관측도 있었는데 저희 방송 한 1시간 반쯤 전에 출석하겠다는 뜻이 언론 보도가 됐고요. 또 출석을 실제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구인영장 집행은 피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40분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출석을 한 것이잖아요. 뭐 처음에는 불출석 사유로 재판이 많아서 건강상 이유로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그리고 재판부가 강경하게 구인영장 집행을 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고려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석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4시부터 출석을 해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알려지는 것으로는 증인 선서 후에 증언 거부를 하고 있고요. 예. 답변을 않겠다고 했는데 선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국무회의 때 CCTV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본인도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설득을 하고 한덕수 총리는 재고해달라고 본인을 설득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뭐 진술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아니라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요. 저희가 빨간색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얘기를 듣고 재고 요청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증언이고요. 또 반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취지로 들렸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총리와 대통령 입장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자신에게 금융시장 여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라고 생각했다.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재고 요청이 많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총리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과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야말로 그냥 뻔한 요식행위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논의가 돼갖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계엄을 심의한 다음에 의결해서 표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논의는 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한덕수 총리 당시 총리마저도 그 당시에 반대 입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와중에 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표결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하튼 지금 국무회의가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요건상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내용을 반대 입장을 들었고 내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국무회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전 총리나 아니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은 오늘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고요.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증인석에 앉아서 속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제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부분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총리를 설득했다. 이런 식으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이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십니까? 글쎄요, 저 지금 발언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부서할 수는 없지만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송미령 장관이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잖아요. 한덕수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헌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시를 할 때 국민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제 판시까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 재판부의 어떤 권위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집행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하고 뭐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모든 법 질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는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나온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이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와서도 일정 부분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만 지금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종합적 그림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뒤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사건이 당연히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의 사건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서 진술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상당히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지금 진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시는 거 출석하시고 그리고 자기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 전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국군 통수권자이자 동시에 나가서 국가 수반으로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실체적 진실을 알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은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전술을 보면 전 재판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조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의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도 경호원이라든지 측근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는데 저렇게 직접 출석함으로써 그런 증언에 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 성실히 재판부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민적 여론을 본인에게 우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도 오늘이 처음이고요. 전직 총리의 재판에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도 참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속 계속 나오는 증언들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오전에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인 선서 거부는 물론이고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제 말이 아니라 재판장의 말입니다. 증인 그 2024년 12월 3일 일정 어떠셨습니까?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데 12월 3일이 워낙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히 묻겠습니다. 김용원 장관이 무슨 일로 들어오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용현 장관과 3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가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아폰으로 다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평소에도 그렇게 비아폰으로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바로 집무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까? 네, 그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급적 좀 풍부하게 현장 상황을 좀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재판장에게 바로 즉석에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자신의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의 이유입니다. 신영 의원님,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위중죄로 만약에 본인의 재판의 증언과 꼬이게 되면 오히려 더 화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증인 선서를 안 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판사 출신 그래도 증인으로 나온 분이 선서까지 거부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초유의 사태라고 보이고 사실은 증인 선서는 하고 증언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강경한 모습 보이는 게 과연 재판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사가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을 하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언급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50만 원의 과태료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반박을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강경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되게 경색분명이도 하고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그냥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덕수 총리의 재판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뭔가 그런 우선은 전략을 세우고서는 오늘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영상을 보면 뭐 그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이 말하니까 재판장은 네, 다음 질문하시죠라고 하면서 그냥 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이건 안 하는 대로 그 상황을 참조해서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재판장의 의지 같습니다. 네, 재판장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가겠다 예. 그 얘기인데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볼 때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판사가 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증인인데 증인이 내란 관련해서 깊이 관여돼 있고 사형까지 처해질 굉장히 엄중하다 이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방어권 보장 입장에서 충분히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시선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강력하게 뭐 지나치게 좀 표현을 한다면 당신이 이러다가 사형당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불이익이 어떤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충분히 위압이 될 수 있는 표현까지 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무적인 판사가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국민들 어떻게 본다면 이 재판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경희 의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또 이 재판장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래가지 않고 끝날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관련된 설명은 조서를 확인하라. 책 한 권 분량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렇게 분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등 증인으로서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다시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증언 거부를 하기에 앞서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단순하게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판사가 예. 거부하면 가투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가투료를 실제로 부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의 제기했는 걸 조서에 적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저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법기술자라고 하죠.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에 따르면 단순하게 본인의 방어권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법조인으로서의 방어권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큰 권한에 따른 큰 책임도 전 당연히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야 할 거 없이 법기술자분들 조국 전 장관 또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수백 번 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공직자에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법조인분들께서는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처신도 충분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면 이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거지만 이상민 전 장관 본인 재판에서의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선서를 거부한 것은 본인이 형사소송법 160조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증언 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이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한 이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전 거를 저렇게 법기술적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저거를 헌법도 짓밟으면서 법률도 완전히 짓밟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CCTV 영상이라든가 본인이 했었던 여러 가지 증언들 이런 것들이 그냥 뒤집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본인 재판에서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지금 신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이상민 전 장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일관해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저런 행동이 과연 변호 전략에 우세한지 그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선서 자체를 안 한 것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재판에 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은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오히려 국민 괘씸죄, 공분죄가 훨씬 더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른바 빅3 증인 신문의 날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전직 대통령, 전직 국방부 장관,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만큼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요, 변호인의 행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 동석 허가 없이 방청석에서 발언을 하려다가 결국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행동은 앞선 김 전 장관 본인 재판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특검법 불러주십시오. 재판장님. 이런 설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재판을 하신다는 겁니까, 재판장님? 특검법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연기하지 않으시려면 특검법 부르십시오. 저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는 조금 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발언할 때 이제 증인 옆에 가서 해야 되는 재판님 아까부터 그 방청객에서 계속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좀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법정에 마치 웃지도 못합니까? 자연스러운 변호인의 반응인데 검사가 무슨 소리를 법원이 합니까? 갖춰야 될 물적 설비도 없는 이러한 모순적인 코미디 같은 상황에 국민의 일환으로 와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특검이 파견 검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특검법을 불러주십시오. 예, 음질은 저희 방송 음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법원에서 녹음한 상태가 저런 상태라는 점 시청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영 의원님, 그러니까 법정이 사실
그 방청을 많이 안 가본 분들은 참 생소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변호인단이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방해를 하고 있는 게 변호인단인데 보통은 왜 저런 전략을 쓸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논리와 그리고 대응을 따박따박 했을 때 뭔가 유리한 지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변호인단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트집 잡고 특검보 얘기하고 마이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런 거잖아요. 상습적이고 또 막판에는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변호인단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대한민국 사법부야라고 또 내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재판에 김용현 장관 대상으로 하는 결과가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단이 정말 김용현 장관을 안 도와주고 있구나. 결국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정치적인 뭔가 수사로서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내용은 오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직권남용입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김기영 의원님. 법정에서 소란이 있을 경우에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는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 이렇게 구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상황까지 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괘씸죄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전번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게 당연히 온 국민들이 관심이 둘 만한 법정인데 기본적인 어떤 사운드, 음성 관련해서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특검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있었을 때 변호인 측에서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할 때 소리를 고함을 지르거나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고요. 만약에 부당하다는 상황이 되면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수긍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번에 있었던 것과 오늘에 있었던 상황 봤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감치는 조금 심하다 봅니다. 근데 판사도 사람인지라 저번까지 상황을 조금 마음에 두고 오늘의 어떤 사안을 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것들이 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재판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만류하시고 그다음에 된다면 감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감치 가능하다라는 경고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부분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진술은 조서를 참고하라.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다. 1년 가까이 지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증언을 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인이 되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묘 재개발 관련 이슈 마수 토론으로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